한국어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한국인 한국 여권을 가졌지만 외국인 취급받는 사람 세계 최고라고 자부하는 K- 문화의 나라에서 정작 한국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혼혈 저는 그 모순 속에서 진짜 정체성을 찾아가는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과연 혈통과 국적, 언어와 문화 중 무엇이 진정한 한국 사람을 만드는 걸까요? 경계인의 시선으로 바라본 한국,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본 영상은 스토리를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따뜻한 댓글은 더 많은 감동을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조엘리입니다. 중국계 아버지와 한국계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 미국 뉴저지에서 자란 30살 남자입니다. 오늘 생애 처음으로 어머니의 나라인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린 순간부터 뭔가 다르다는 걸 느꼈습니다. 출입국 심사대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한국 여권을 내밀었는데도 직원이 저를 유심히 바라보더니 영어로 말을 걸었습니다. 한국 여권을 들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한국어로 답했습니다. 그러자 그분이 놀란 표정으로 한국어를 한다고 신기해했습니다. 지하철을 타려고 역에 들어섰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교통카드를 충전하려고 기계 앞에 서 있는데 뒤에서 누군가 중국어로 말을 걸어왔습니다. 저는 돌아보며 한국어로 모르겠다고 답했습니다. 그 사람이 깜짝 놀라며 한국 사람이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제 얼굴이 주는 첫인상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택시를 탔을 때는 더욱 당황스러웠습니다. 기사님이 백미러로 저를 보시더니 중국에서 왔냐고 물으셨습니다. 미국에서 왔다고 한국계 미국인이라고 설명드렸더니 중국 피가 섞여 있으니까 중국 사람 같아 보인다고 하셨습니다. 기사님은 아기가 없으셨겠지만 제 마음은 묘하게 복잡해졌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그 기사님이 갑자기 한국의 우수성에 대해 열변을 토하기 시작하신 겁니다. K-팝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고 한국 드라마가 넷플릭스를 장악했으며 삼성과 LG가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자랑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국 음식도 세계에서 가장 건강하고 맛있다고 덧붙이셨어요. 저를 외국인으로 보시면서도 한국이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지 자랑하고 싶어 하시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호텔에 체크인할 때도 비슷한 일이 반복됐습니다. 프런트 직원이 저를 보더니 영어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한국어로 답하니까 한국어를 정말 잘한다며 감탄했습니다. 마치 외국인이 한국어를 하는 게 신기한 일인 양말입니다. 저는 엄연히 한국 국적을 가진 한국 사람인데도 말입니다. 그 직원분도 갑자기 한국 자랑을 시작하셨습니다. 한국이 IT 강국이고 인터넷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며 교육열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한국 화장품과 패션이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심지어 한국의 치킨이 세계에서 가장 맛있다는 이야기까지 덧붙이셨습니다. 그날 저녁 혼자 호텔방에 앉아서 생각해봤습니다. 미국에서는 아시아인으로 보이고 한국에서는 외국인으로 보인다는 게 이상했습니다. 어머니가 항상 한국 사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정작 한국에서는 저를 한국 사람으로 인식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모든 사람이 한국의 우수성을 강조하며 자랑스러워하는 모습도 인상적이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확실히 아버지의 얼굴이 많이 섞여 있었습니다. 눈매가 좀 더 날카롭고 코가 높고 전체적으로 한국 사람들과는 다른 인상을 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분명히 한국의 피를 가지고 있고 한국 국적을 가진 한국 사람인데도 사람들은 제 외모만 보고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첫날부터 이런 경험을 하니까 앞으로 한 달 동안의 한국 생활이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저는 이곳에서 진짜 한국 사람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 아니면 계속 이방인 취급을 받게 될까요? 어머니의 나라를 이해하고 싶어서 온 건데 벌써부터 벽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 갖는 자부심이 무척 강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모든 사람이 한국의 성취와 문화에 대해 이야기할 때 눈을 반짝였습니다. 이런 민족적 자긍심이 한국을 이렇게 빠르게 발전시킨 원동력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시에 그 자부심 때문에 외부인에 대한 경계심도 더 강한 것 같았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며 잠자리에 들었는데
내일은 또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궁금하면서도 막막했습니다. 저는 과연 이 나라에서 제 자리를 찾을 수 있을까요? 한국에 온 지 사흘째, 저는 명동의 한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주변에서 들리는 한국어 대화들이 마치 암호처럼 느껴졌습니다. 단편적인 단어들은 알아들을 수 있었지만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저는 세 개의 언어를 구사합니다. 영어로는 복잡한 철학적 사고도 자유자재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대학에서 문학을 전공했고 영어로 논문도 써봤으며 친구들과 농담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중국어는 아버지와의 소통 도구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화를 낼 때는 항상 중국어였기 때문에 저에게 중국어는 감정적 대립의 언어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버지와 논쟁할 때나 진지한 대화를 나눌 때 사용하는 언어였죠. 그런데 한국어는 달랐습니다. 저에게 한국어는 고작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식당에서 주문하고 길을 묻고 간단한 인사를 나누는 정도가 전부였습니다. 제 감정이나 생각을 한국어로 표현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어머니는 집에서 항상 영어를 사용하셨습니다. 뉴저지에 정착한 지 20년이 넘었고 영어가 더 편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려고 시도하신 적도 있었지만 문법이 너무 복잡하고 높임법이 어렵다며 금세 포기하셨습니다. 대신 어머니는 제가 영어를 완벽하게 구사하는 것에 더 신경을 쓰셨습니다. 그 결과 저는 한국계이면서도 한국어에 서툰 사람이 되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런 상황이 그리 특별하지 않았습니다. 이민자 자녀들 중에는 부모의 모국어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길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제 얼굴을 보고 당연히 한국어를 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특히 나이 든 분들은 제가 더듬거리며 한국어를 하면 실망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한 할머니는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한국 사람이면 당연히 한국말을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부모가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다고 말이죠. 더 당황스러운 건 한국어 실력에 따라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진다는 점이었습니다. 한국어를 유창하게 하지 못하면 마치 덜 한국적인 사람으로 취급받는 느낌이었습니다. 반면 한국어를 조금이라도 하면 과도하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외국인이 한국어를 하는 것처럼 신기해하는 반응이었죠. 이런 경험들이 쌓이면서 저는 점점 위축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어로 대화를 시도할 때마다 문법 실수를 할까봐, 발음이 어색할까봐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영어로 대화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또 외국인 취급을 받게 되는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카페에서 주문을 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메뉴판을 보며 한국어로 주문하려고 하면 발음이 어색해서 직원이 다시 물어보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움츠러들었고 결국 영어로 주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직원은 저를 외국인 관광객으로 인식하고 더욱 정중하게 대해주었습니다. 언어란 단순한 소통의 도구가 아니라 정체성의 핵심이라는 걸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한국에서 한국어를 하지 못한다는 건 단순히 의사소통의 문제가 아니라 소속감의 문제였습니다. 저는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고 한국인의 피가 흐르고 있지만 언어라는 장벽 때문에 진정한 한국인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방에서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왜 어릴 때 한국어를 가르쳐주지 않았냐고 서운함을 표현했습니다. 어머니는 한참 침묵하시더니 미국에서 살아가는데 한국어보다는 영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본인도 영어에 적응하느라 바빴고 한국어를 체계적으로 가르칠 여유가 없었다고 설명하셨습니다. 어머니의 말씀을 들으며 저는 이민자 가정의 현실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생존이 우선이었고 모국어는 사치였던 거죠. 하지만 그 결과로 저는 절반의 정체성만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국 사람이라고 말하기에는 한국어가 부족하고 완전한 미국인이라고 하기에는 아시아인의 얼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야 제가 왜 이렇게 한국에 오고 싶었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단순히 어머니의 나라를 구경하려는 게 아니라 잃어버린 절반의 정체성을 찾으려는 시도였던 것입니다. 한국에 온 지 첫 번째 주가 지나갈 무렵 저는 어머니의 대학 동창이신 김이모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미리 연락을 해두셨던 터라
김이모는 저를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강남의 한 고급 레스토랑에서 만난 김이모는 제 얼굴을 유심히 살펴보시더니 첫마디를 건네셨습니다. 정말 잘생겼다는 말과 함께 혼혈이라서 더욱 매력적으로 보인다고 하셨습니다. 혼혈은 유전자가 우수해서 아이들이 똑똑하고 예쁘게 태어난다는 이야기도 덧붙이셨습니다. 처음에는 칭찬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대화가 계속되면서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김이모는 저를 칭찬하면서도 계속 한국인이 아닌 다른 존재로 구분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희귀한 동물을 보는 듯한 시선이었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김이모는 한국의 우수성에 대해 열변을 토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발전한 나라이고 K컬처가 전 세계를 평정했으며 한국인의 DNA에는 창의성과 끈기가 들어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한국 교육의 우수성과 한국 부모들의 자녀 사랑은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저에게는 다른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중국계 아버지 덕분에 더 큰 키와 선명한 이목구비를 갖게 되었고 미국에서 자란 덕분에 국제적 감각을 기를 수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마치 순수 한국인보다 더 나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식으로 말씀하셨지만 그 말 속에는 저를 완전한 한국인으로 보지 않는다는 뜻이 숨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만남에서도 비슷한 패턴이 반복되었습니다. 어머니 친구들의 자녀들을 소개받을 때마다 사람들은 제게 관심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관심은 동등한 한국인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흥미로운 이방인에 대한 호기심이었습니다. 한 모임에서는 제게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한국과 미국, 중국 중에서 어느 나라가 가장 좋으냐고 말입니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세 나라 모두 제게는 의미가 있는 곳인데 굳이 순위를 매겨야 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제 답을 기다리며 한국이 최고라는 답을 원하는 듯 했습니다. 또 다른 모임에서는 제게 한국 여자와 외국 여자 중 누가 더 예쁘냐는 질문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이런 질문들은 저를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면서도 동시에 외부자로 구분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한국인이면서도 한국인이 아닌 애매한 위치에 서 있었습니다. 가장 당황스러웠던 순간은 한 아주머니가 저에게 한국에 대한 인상을 물어보신 때였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좋은 점들을 말씀드렸지만 동시에 언어 장벽으로 인한 어려움도 언급했습니다. 그러자 그 아주머니는 갑자기 표정이 굳어지며 한국어도 제대로 못하면서 한국을 평가하려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경험들이 쌓이면서 저는 한국 사회의 복잡한 이중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한편으로는 혼혈에 대한 동경과 부러움이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순수 혈통에 대한 고집과 경계심이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이에서 어정쩡한 위치에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 속에서 저는 때로는 부러움의 대상이었고 때로는 경계의 대상이었습니다. 제가 영어를 유창하게 하면 감탄했지만 한국어를 서툴게 하면 실망했습니다. 제 외모를 칭찬하면서도 저를 완전한 한국인으로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과연 제가 한국인인지 아니면 한국에 온 외국인인지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은 상황에 따라, 기분에 따라 달라졌고 저는 그 변화무쌍한 시선들 속에서 제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와 기성세대의 반응이 달랐습니다. 제 또래의 젊은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자연스럽게 대했지만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더 직접적으로 제게 한국인으로서의 자격을 묻는 듯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제가 정말 한국인인지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불편한 환대 속에서 저는 한국 사회가 갖고 있는 복잡한 정체성에 대해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한국인들 자신도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한국인다움이 무엇인지 혼란스러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혼란이 저 같은 경계인에게 더욱 복잡하게 투영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 온 지 2주째 되던 어느 날 김이모가 특별한 제안을 하셨습니다. 한글 문해교육 봉사활동에 참여해보지 않겠냐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제 한국어 실력으로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을지 의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김이모는 원어민 수준의 한국어가 필요한 게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그저 따뜻한 마음으로 어르신들과 함께하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망원동에 위치한 작은 복지관에서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열리는 수업이었습니다. 첫 수업에 참석했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70대, 80대 어르신들이 초등학생용 공책을 펼쳐두고 기역, 니은, 디귿부터 써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수업을 진행하시는 선생님은 50대 중반의 여성이었습니다. 이분이 설명해 주신 바에 따르면 이곳에 오시는 어르신들은 대부분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신 분들이라고 했습니다. 한국 전쟁과 가난으로 인해 학교에 다닐 기회를 놓치셨고 평생 글자를 모르고 살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제가 한국어도 서툰데 어르신들을 도울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어르신들 옆에 앉아서 함께 글자를 써보니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어르신들은 제 어색한 한국어에 대해 지적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함께 배우는 동료처럼 대해주셨습니다. 박할머니라는 분이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올해 76살이신데 손자가 보내준 편지를 읽고 싶어서 한글 공부를 시작하셨다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글자를 모르고 살아온 세월이 부끄럽다고 이제라도 배우려니. 머리가 돌덩이 같다고 하시면서도 포기하지 않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김할아버지는 81살에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을 한글로 써보셨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기역, 이 미음을 하나하나 써가며 김이라는 글자를 완성하신 순간 할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평생 도장으로만 처리했던 본인의 이름을 직접 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언어와 문자가 단순한 소통의 도구가 아니라 존재의 증명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어르신들에게 한글을 배운다는 것은 새로운 세계에 발을 내딛는 일이었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어를 완벽하게 구사하지 못해서 한국인으로 인정받지 못한다고 위축되어 있었는데 이곳에서는 완전히 다른 경험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르신들은 제 한국어 실력을 평가하지 않으셨습니다. 함께 배우고 함께 노력하는 것 자체에 의미를 두셨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어르신들과 함께 차를 마시는 시간이 가장 좋았습니다. 어르신들은 저에게 살아온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전쟁 중에 피난을 다니면서도 끝까지 지켜낸 가족 이야기, 가난 속에서도 자식들을 키워낸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며 저는 한국의 진짜 역사를 배우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순자 할머니의 이야기가 기억에 남습니다. 할머니는 16살에 결혼해서 아들 5을 키우셨는데 남편이 일찍 돌아가셔서 혼자 아이들을 키우셨다고 했습니다. 공장에서 일하고 청소부도 하시면서 아들들을 모두 대학까지 보내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은 글자를 몰랐기 때문에 아들들의 성적표도 읽을 수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한국 사회의 다른 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화려한 K-컬처와 경제 성장의 이면에는 이런 분들의 희생과 노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여전히 배우려는 의지를 잃지 않고 계셨습니다. 봉사를 시작한 지 한 달쯤 되었을 때 박할머니가 저에게 특별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외국에서 오셨는데 이렇게 따뜻하게 도와주셔서 고맙다고 젊은 사람이 참 마음이 착하다고 하시면서 제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뭔가 중요한 걸 깨달았습니다. 어르신들은 저를 외국인으로 보고 계셨지만 그것이 거리감이나 배척의 이유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고마워하셨습니다. 언어나 혈통이 아니라 마음으로 소통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곳에서는 완벽한 한국어나 순수한 혈통보다 진심이 더 중요했습니다. 봉사활동을 시작한 지 6주가 지났을 때 저에게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이 어르신들과 함께 받아쓰기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주 주제는 가족이었고 각자 가족에 대한 간단한 문장을 써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김할아버지가 갑자기 저를 부르시더니 질문을 하셨습니다. 혹시 외국분이냐고, 그런데 왜 이렇게 따뜻하게 대해주시는지 궁금하다고 하셨습니다. 다른 어르신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같은 궁금증을 표현하셨습니다. 저는 그 순간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움직이는 걸 느꼈습니다.
어르신들의 시선에는 제 외모나 언어 실력에 대한 판단이 없었습니다. 단순히 함께하는 시간에 대한 고마움과 호기심만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제가 이방인으로 구분당하면서도 동시에 완전히 받아들여지는 경험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어르신들에게 제 이야기를 솔직하게 들려드렸습니다. 미국에서 자랐지만 한국계라는 것, 한국어가 서툴러서 한국에서 적응하기 어렵다는 것, 그래서 이곳에서 함께 배우고 싶다는 마음을 전했습니다. 어르신들은 제 이야기에 고개를 끄덕이시며 이해한다는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박할머니가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글자를 모르는 것과 말을 서툴게 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고, 중요한 건 배우려는 마음이라고 하셨습니다. 할머니의 말씀이 제 마음 깊숙한 곳을 건드렸습니다. 그동안 제가 얼마나 언어 때문에 위축되어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온 저는 중요한 결심을 했습니다. 본격적으로 한국어 공부를 시작하기로 한 것입니다. 단순히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소통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에서 한국어를 배워보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새벽 6시에 일어나 지하철 첫 차를 탔습니다. 출근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한국어 단어장을 펼쳤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지만 점차 익숙해졌습니다. 한국 직장인들도 영어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저만 특별해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한국어 학습 앱을 다운받고 온라인 강의도 수강하기 시작했습니다. 문법책을 사서 기초부터 다시 배웠습니다. 높임법이 복잡하다고 피해왔던 부분도 차근차근 공부했습니다. 어려웠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학습에 대한 관점이었습니다. 이전에는 한국어를 검증의 수단으로 생각했습니다. 한국인임을 증명하기 위해 해야 하는 것,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연결의 수단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어르신들과 더 깊이 소통하고 어머니의 문화를 이해하기 위한 도구로 말입니다. 한 달 후, 제 한국어 실력에 눈에 띄는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복지관에서 어르신들과 대화할 때 더 자연스러워졌고 일상생활에서도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카페에서 주문할 때도 더 이상 주저하지 않았고 길을 물어볼 때도 당당했습니다. 더 중요한 변화는 마음가짐이었습니다. 한국어를 완벽하게 하지 못한다고 해서 한국인이 아닌 것은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언어는 정체성의 일부일 뿐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한국인인 것은 한국어 실력과 관계없이 변하지 않는 사실이었습니다. 봉사활동을 통해서도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어르신들이 글자를 배우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배움에는 나이도 환경도 중요하지 않다는 걸 알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의지와 꾸준함이었습니다. 저 역시 30살에 어머니의 언어를 제대로 배우기 시작했지만 전혀 늦지 않았습니다. 이순자 할머니는 제게 특별한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언어는 머리로만 배우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배우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람들과 진심으로 소통하려는 마음이 있으면 언어는 자연스럽게 따라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머니의 말씀이 정말 맞았습니다. 한국어 공부를 시작한 지 2달이 지났을 때 저는 처음으로 한국어로 일기를 써봤습니다. 서툴고 어색했지만 제 생각과 감정을 한국어로 표현한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 일기를 읽어보니 제가 정말 달라졌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언어를 배운다는 것은 단순히 소통 능력을 기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사고방식을 익히고 다른 문화를 이해하며 더 넓은 세계로 나아가는 일이었습니다. 한국어를 통해 저는 어머니의 문화에 그리고 진정한 제 자신에게 한 걸음 더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에 온 지 2달째 저는 특별한 편지를 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어머니에게 처음으로 한국어로 편지를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아직 서툰 한국어였지만 그동안 배운 모든 것을 담아 정성스럽게 써내려갔습니다. 편지에는 간단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이 어떤지, 복지관에서 어르신들과 함께 한글을 배우고 있다는 이야기, 그리고 이제야 어머니의 언어로 마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감사의 말을 적었습니다. 글씨도 어색하고 문법도 틀린 곳이 많았지만 제 진심만큼은 분명히 전해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편지를 보낸 지 사흘 후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울음을 참고 계시는 듯 했습니다.
어머니는 한국어로 쓴 제 편지를 받고 하루 종일 울었다고 하셨습니다. 어머니가 말씀하시길 30년 동안 미국에서 살면서 한국어를 점점 잊어가고 있었는데 아들의 한국어 편지를 받고 보니 얼마나 많은 것들을 놓치고 살았는지 깨달았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저에게 한국어를 가르치지 않은 것에 대한 후회의 마음이 컸다고 하셨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와 오랜 통화를 나눴습니다. 어머니는 처음으로 미국 이민 초기에 힘들었던 시절에 대해 자세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26살에 아버지와 함께 미국에 왔을 때 영어를 전혀 하지 못해서 겪었던 어려움들을 털어놓으셨습니다. 마트에서 장을 보는 것조차 큰 도전이었다고 하셨습니다. 원하는 물건을 찾지 못해 몇 시간씩 헤매기도 했고 계산대에서 점원과 소통이 안 돼요. 당황한 적도 많았다고 하셨습니다. 은행에 가서 통장을 만드는 것,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는 것, 모든 일상이 전쟁 같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임신했을 때도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과 제대로 소통하지 못해 불안했다고 하셨습니다. 출산 과정에서도 말이 통하지 않아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했던 기억이 생생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때의 외로움과 두려움은 지금 생각해도 가슴이 아프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자라면서 어머니는 더욱 영어에 매달렸습니다. 저와 소통하기 위해서, 그리고 미국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한국어는 점점 사용할 기회가 줄어들었고 자연스럽게 잊혀져 갔습니다. 저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려고 시도했지만 본인도 영어로 설명하는 게 더 쉬웠기 때문에 금세 포기하게 됐다고 하셨습니다. 어머니가 가장 후회하는 건 제게 한국 문화를 제대로 전해주지 못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한국의 전통 명절이나 음식, 예의범절 같은 것들을 가르치고 싶었지만 미국에서는 그런 것들이 현실적이지 않다고 생각했다고 하셨습니다. 대신 저를 완전한 미국인으로 키우는 게 더 나을 거라고 판단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어머니는 자신의 선택에 대해 의문을 갖기 시작했다고 하셨습니다. 저에게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심어주지 못한 것, 뿌리를 알려주지 못한 것에 대한 죄책감이 컸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제가 성인이 된 후 한국에 대해 관심을 보일 때마다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고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제 한국어 편지를 받고 깨달은 게 있다고 하셨습니다. 언어는 단순한 소통의 도구가 아니라 마음과 마음을 연결하는 다리라는 것, 그리고 그 다리를 놓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크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함께 한국어로 대화하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밤 통화를 마친 후 저는 새로운 결심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어머니와 한국어로 대화하는 시간을 갖기로 한 것입니다. 비록 서툴더라도 서로 배워가며 대화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어머니와 저는 매주 한 번씩 한국어로 통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어머니도 오랫동안 한국어를 사용하지 않아서 단어가 잘 떠오르지 않으셨고 저 역시 복잡한 감정을 한국어로 표현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점차 익숙해져 갔습니다. 어머니와의 한국어 대화를 통해 저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어머니가 사용하시는 한국어에는 옛날 표현들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고향인 부산 사투리도 섞여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들으며 저는 어머니의 과거와 그리고 제 뿌리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순간은 어머니가 어릴 적 할머니에게서 들었던 옛날 이야기를 한국어로 들려주셨을 때였습니다. 서툰 한국어로 전해 들은 그 이야기는 영어로 들었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감동이 있었습니다. 마치 제 안에 잠들어 있던 한국인으로서의 감성이 깨어나는 느낌이었습니다. 어머니와의 한국어 대화는 단순히 언어 연습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영어라는 벽 때문에 나누지 못했던 깊은 감정들을 주고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서로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고 모자 간의 유대감도 더욱 강해졌습니다. 한국에 온 지 3달째, 저는 서울 시내를 걸으며 예전과는 다른 감정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럽고 어색했는데 이제는 그런 시선들을 다르게 해석하게 되었습니다. 지하철에서 한 아주머니가 저를 유심히 바라보시더니 말을 걸어오셨습니다. 어느 나라에서 왔냐고 물으시길래 저는 자연스럽게 한국계 미국인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아주머니가 놀라며
한국어를 참 잘한다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 말에 위축되었을 텐데 이제는 고맙다는 인사와 함께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아주머니는 제게 한국에 대한 인상을 물어보셨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정이 깊다는 것, 특히 어르신들에게서 배운 따뜻함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한국의 빠른 발전과 문화적 역동성에 감탄한다고도 말씀드렸습니다. 아주머니는 제 말에 만족스러워하시며 한국을 좋아해줘서 고맙다고 하셨습니다. 그 대화를 나누면서 저는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이제 저는 혼혈이라는 단어가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그 단어가 마치 불완전함을 의미하는 것처럼 느껴졌는데 지금은 오히려 특별한 가능성을 나타내는 말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혼혈이란 피가 섞였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섞였다는 것은 더 풍부해졌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저는 한국에서도 중국에서도 미국에서도 100%는 아니지만 동시에 0%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새 문화의 교집합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복지관에서 어르신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이런 생각을 더욱 확고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박할머니는 제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혼혈은 두 세계를 동시에 이해할 수 있는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한쪽 세계만 아는 사람보다 더 넓은 시야를 가질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실제로 저는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제가 가진 다문화적 배경이 장점이 된다는 걸 자주 경험했습니다. 서양의 직접적인 소통 방식과 동양의 함축적인 표현 방식을 모두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에 다양한 상황에서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한 번은 복지관에서 외국인 자원봉사자와 한국인 직원 사이에 작은 오해가 생겼을 때 제가 중간에서 통역과 문화적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단순히 언어를 번역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문화적 배경을 설명해드려서 서로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때 저는 제 정체성이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미국에 있는 친구들과 화상통화를 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을 이야기해주면 친구들이 매우 흥미로워했습니다. 저를 통해 한국 문화를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반대로 한국에서 만난 사람들에게는 미국 문화에 대해 설명해 줄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경험들을 통해 저는 혼혈이 결핍이 아니라 풍요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의 정체성에 완전히 속하지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 정체성을 동시에 가질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인이면서 동시에 미국인이고 중국계이기도 했습니다. 어머니와의 한국어 대화가 늘어나면서 이런 생각이 더욱 강해졌습니다. 어머니는 제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조엘은 세 나라의 좋은 점들을 모두 물려받은 특별한 사람이라고 그것을 부끄러워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하셨습니다. 한국 사회에서도 점차 다문화에 대한 인식이 변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은 혼혈에 대해 훨씬 개방적이었습니다. K-팝 아이돌 중에도 다문화 배경을 가진 멤버들이 있고 그들이 큰 인기를 얻고 있다는 사실도 이런 변화를 보여주는 예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순수 혈통에 대한 고집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분들을 만날 때마다 저는 조금씩 마음이 상했지만 이제는 그런 반응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단일 민족이라는 정체성을 유지해온 사회에서 갑작스러운 변화를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제가 스스로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나 평가보다는 제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더 중요했습니다. 저는 혼혈이라는 제 정체성을 이제 자랑스럽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복지관에서의 마지막 수업날, 어르신들이 저를 위한 작은 파티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순자 할머니가 직접 만드신 한국 전통 음식들이 준비되어 있었고 김할아버지는 제게 손편지를 써주셨습니다. 박할머니는 제 손을 잡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혼혈이든 순혈이든 상관없이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가장 소중한 사람이라고 말입니다. 그날 저는 확신했습니다. 저는 결핍된 존재가 아니라 완성된 존재라는 것을, 그리고 제 정체성은 약점이 아니라 강점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이 다가왔습니다. 4달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갈 줄 몰랐습니다.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버스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보고 있었습니다.
첫날 공항에서 느꼈던 당황스러움이 생생히 기억났습니다. 한국 여권을 가지고도 외국인 취급을 받았던 순간, 택시 기사님이 저를 중국 사람으로 오인했던 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그런 상황들이 상처가 되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것이 제 여정의 시작점이었습니다. 복지관에서 보낸 시간들이 가장 소중한 기억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박할머니가 처음으로 손자 이름을 한글로 써보시던 날, 김할아버지가 자신의 이름을 쓰며 눈물을 흘리시던 순간, 이순자 할머니가 제게 따뜻한 말씀을 건네주시던 모든 순간들이 제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 어르신들에게서 배운 것은 한글이 아니라 진정한 소통이었습니다. 언어의 완벽함보다 마음의 진실함이 더 중요하다는 것. 배움에는 나이도 환경도 장벽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할머니가 마지막에 해주신 말씀이 계속 마음에 울렸습니다. 혼혈이든 순혈이든 상관없이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가장 소중하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어머니와의 한국어 대화도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30년 만에 어머니와 어머니의 언어로 대화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는 것이 가장 큰 수확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저에게 마지막 통화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조엘이 한국에 가서 진짜 자신을 찾았다고, 이제는 당당하게 혼혈 한국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공항 게이트에서 기다리면서 저는 제 정체성에 대해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제가 누구인지 혼란스러웠습니다. 한국인인지 미국인인지 아니면 그 사이에 어떤 존재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명확해졌습니다. 저는 경계인입니다. 한국과 미국, 그리고 중국이라는 새 문화의 경계에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경계에 선다는 것은 때로는 외로운 일입니다. 어느 쪽에도 완전히 속하지 못한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경계인만이 가질 수 있는 특별한 시각과 능력이 있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저는 새 세계를 동시에 이해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한국인의 정서와 미국인의 개방성, 그리고 중국계로서의 끈기를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핍이 아니라 풍부함입니다. 완전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 완전함을 동시에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복지관에서 만났던 할머니의 이야기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평생 글자를 모르고 살다가 이른이 넘어서야 한글을 배우기 시작하신 분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늦게 배우기 시작했지만 포기하지 않겠다고. 글자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라고 하셨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30살에 어머니의 언어와 문화를 제대로 배우기 시작했지만 전혀 늦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성인이 되어서 배웠기 때문에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어린 시절에 자연스럽게 습득했다면 당연하게 여겼을 것들을 지금은 소중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서울의 야경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 서울은 더 이상 어머니의 나라가 아니라 제 나라이기도 한 곳이 되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가지만 이제 저에게는 두 개의 고향이 있습니다. 미국에 도착해서도 저는 한국어 공부를 계속할 예정입니다. 어머니와의 한국어 대화도 정기적으로 이어갈 것입니다. 또한 현지의 한국인 커뮤니티와도 연결되어 제 정체성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경계인으로 산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만큼 특별한 가능성을 가진 삶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제 제 정체성을 숨기거나 부끄러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 당당하게 혼혈 한국계 미국인이라고 소개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저의 진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의 4개월은 제게 새로운 인생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잃어버린 정체성을 찾은 것이 아니라 제가 원래 가지고 있던 풍부한 정체성을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경계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약점이 아니라 강점이라는 걸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